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도는 2009년도 유엔 개발계획에서 제시한 세계 문해력 지도입니다. 문해율 지도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이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문해력이 높은 95에서 100% 가까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인들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얘기죠. 보다시피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고 일본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중국 같은 나라들인데 중국,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90%대. 그 다음에 뭐 이제 쭉 내려가서 아주 심각한 쪽들을 가보면은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50%가 채 않는 둘 중에 한 명 이하가 이제 아예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인도나 그 나머지 아프리카의 그 나머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0%, 50%, 70%대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비교해 보시면 요 그림과 요 지도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GDP입니다. 여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문해력 조사는 왜 필요한지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생활 속의 통계에서 우리가 문해력 조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문해력 조사의 그 문해력이란 것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이게 등장하는 것은 유엔 인권 선언부터 시작을 합니다. 1948년도에 나온 유엔 인권 선언 제26조에 의하면은 모든 인간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시작을 하고서 그게 지식 기반 사회가 도래하니까 이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문해력은 이 지식을 쌓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그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받을 권리가 이제 문해권으로 이해가 되고 문해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하나의 권리로서 그것을 선언한 것으로 유엔 인권선언 인식이 됩니다. 즉 여기서는 문해력이라는 것을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해가 됐었고요. 따라서 이 인권과 교육과 문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 교육이 인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문해력은 바로 이 교육권과 인권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유엔 인권 선언을 이렇게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 찾아본 데서 특히 26조를 열어보면 이렇게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아까 얘기했던 거죠. 모든 사람한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education shall be free. 즉,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이게 전체가 아니라 최소한 초등이나 그리고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아주 펀더멘털한 단계에서는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학교까지가 무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요즘 와서는 심지어 고등학교까지도 무상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은 초등 교육은 게다가 의무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인권선언의 배경하에서 우리나라의 비문해율은 어떻게 변천해왔을까? 이거 B자가 앞에 붙었으니까 문해율의 반대인 거죠. 그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1931년 일제 때입니다. 일제 때 당연히 우리가 한글에 대한 것도 잘 보급 안 하고 게다가 한문이 중심이 되는 세대다 보니까 90%가 글을 읽지 못합니다. 90%가 읽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래서 13년 전에 이제 해방 때 여전히 약 80%의 비문해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5에 1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총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기호를 못 읽거든요. 1, 2, 3, 4, 5라는 이 숫자를 못 읽기 때문에 기호 1번, 기호 2번 대신에 작대기 2, 작대기 3 이런 작대기 수로 기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80% 가까웠던 비문해율이 불과 20년 사이에 8.9%까지 떨어집니다. 10%가 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한글일 때문에 그런 거죠. 한글이 워낙 읽기 쉽고 배우기 쉬운 글자 체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4년이 지난 후에도 또 떨어져서 7%대.
그래서 근데 이 당시까지는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느냐 하는 식의 이제 직접적인 질문을 했는데 따라서 이렇게 7%대로 떨어지고 나니까 70년대 이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더 이상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더 이상 이 관련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년 뒤 1989년에 다시 측정해 보면 5.9%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질문지로 측정했던 2008년도에는 1.7%까지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문해율 지도를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이 데이터가 근거가 돼서 우리나라가 아주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작대기가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부통령 후보 권사 리기붕 선생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데 짝대기 2개.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장로 리승만 박사는 작대기 3개. 2번, 3번이 아니라 작대기 2개, 작대기 3개로 표시됐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100만 기독교도는 두 분을 세우자. 기독교도 중앙위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대기 수를 표시했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문의 개념 그럼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달 관점입니다. 저자가 생성한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서 독자는 메시지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전적으로 저자로부터 오는 것인데 마치 신의 말씀을 성직자의 목소리로 재생하는 그런 것들을 이 전달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 관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퍼즐을 맞추거나 보물찾기와 같은 개념으로서 텍스트 안에 숨은 의미를 독자들이 찾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는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텍스트의 권위는 아직까지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은 그 전달 관점의 문해력을 상징합니다. 신이 하신 말씀을 이제 성직자가 그대로 전달한다.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이제 요걸 이제 번역 관점에 적합한 그런 카툰으로 하나 골라봤는데 잘 적합한지 이게 이집트 신성 문자고 이게 미이라예요. 미이라한테 이제 그 번역해달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세 번째 관점은 상호작용 관점으로서 이거는 이 60년대 이후 인지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문해행위 자체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텍스트의 절대적 권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이제 문해자가 읽는 사람이 새로운 주체자가 됩니다.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이 되고 또 문해 행위는 이 문해자와 글을 읽는 사람과 그 글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파악이 되고 그래서 문해자는 글과 자신의 배경지식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적 개념의 문해라 하면 의사소통 목적의 문자 언어 활용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자기의 이제는 읽는 사람이 이제 주체입니다. 뭐 굉장히 아주 그냥 머리를 싸매고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한편 이 친구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했는데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여기 바로 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 그 문해력 조사는 어떻게 시행이 된 거냐? 이게 국립국어원이 주체가 돼서 국민기초문해력 조사라고 시행을 했는데 조사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개요는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시기는 2008년 9월 9일부터 7주간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5천 가구 12,000명이 대상이었는데 이 12,000명 중에서 해당이 되는 성인이고 19세 이상, 20세 이상, 80세 미만인 사람들을 추려보니 약 7,000명이 이 본조사에 협조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표본 추출은 이제 소위 다단계 추출 방법을 썼던 것이고 이걸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이 보고서에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표본 조사 방법이죠. 표본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은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면접 조사하는 방식을 썼다. 그리고 수집 도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질문지 중에 세 가지 질문지 중에
하나입니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했고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먼저 글을 읽을 줄 알아요? 하는 것부터 알아야 파악을 해. 그래야지 질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문해자, 글을 못 읽는 사람이라고 파악이 되면은 비문해자용 질문지를 주고요. 이건 뭐냐면은 왜 글을 못 배웠느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판단이 되면 기초문해력 조사, 바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배경 질문지에서 응답자의 특성, 연령, 소득 이런 등등등의 내용들을 먼저 물어보고 국어 생활과 관련한 질문들을 조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체로 비슷한 유형에 포함이 되게 대학생들이고 뭐 남녀가 있더라도 연령대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요 배경 질문지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요 세 가지가 근데 실제로 OECD에서 조사하는 PIAC이라고 해서 PIAAC 조사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해력 여부를 이제 테스트하는 것은 이런 질문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연령이 몇 살이세요? 그러면서 물어봐서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 성인 우리가 20세 이상 70, 80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면접을 일단 중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쓸 줄 아느냐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단어 카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읽거나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 읽을 줄 알면 도와주지 않아도 읽을 줄 알면은 그럼 문해력 질문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것을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어생활 관련해서 설문을 이제 실시를 하고 주위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읽지 못하는 그러면 이제 한글 교육과 그러니까 비문해자로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 등의 이유를 읽지 못하면 아예 면접 중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읽을 줄 아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쓸 줄 아는가 하는 것을 이름과 주소를 쓰도록 해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어려움 없이 적어주거나 좀 어려워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지 도움 없이 적을 줄 알면은 문해력 질문지로 넘어가고 주위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이제 적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한글 교육과의 설문 그러니까 비문해자로 이제 분류하는 거죠. 그다음에 장애 등의 이유로 쓰지 못해도 이제 면접을 중단하는. 그러면 자, 요건 이제 그 표본 구조인데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요거까지 알 필요는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그 문항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실적 문해를 하면 주어진 글의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합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구성하는데 여러분들 보고 있는 문항 중에서 초대장, 전입신고서, 부동산 정보, 안내문, 사전 활용, 포구텐스에 관련 게다가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까지 요에 관련된 문항들은 다 사실적 문해에 포함이 됩니다. 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냐면 보고서에서 연구 보고서에서 좀 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이쪽에 해당합니다. 추론적 문해라 하면 글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도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글의 특성에 의거해서 글에 나타난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데서 일기예보하고 가정통신문, 공익광고들이 이 추론적 문해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비판적 문해라 하면 추론뿐만 아니라 주관적 혹은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해서 글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과 표현이 과연 정확한지 그리고 적절한지 갖다가 판단해서 평가할 정도.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항 중에는 이제 문화센터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구인 광고 관련된 것, 신기술 통신 관련된 것들은 비판적 문해에 해당합니다. 자, 요런 기초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문항에 도전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실적 문해 열쇠 문항으로서 이 초대장, 전입신고서, 무통장 입금증, 일기도, 명함, 약도, 도서 소개 또는 공적생활에 해당하는 부동산 정보나 미디어 영역에 속하는 안대문과 세일전단지, 그리고 교양으로서는 사전 활용,
그 다음에 사회문화의 포크댄스, 투표참여제, 우대제도 여기 들어가죠. 이게 사실적 문화에 해당합니다. 열세문항이 사실적 문화에 해당하고 추론적 문화에 해당하는 것이 아홉문항으로서 일기예보, 우체국 용무, 복약설명서, 제품 보증약관, 가정통신문, 법령문, 세계시간표, 그다음에 공익광고, TV 편성고는 추론적 문화에 해당합니다. 가장 어려운 이제 비판적 문화에 속하는 문항들은 문화센터, 부인광고, 신기술통신, 그래서 세 문항이 거기 배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총 25문항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겠습니다.